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과학 내용인데요.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자, 5단락인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적, 역사적 목재 건축물이나 목공예품, 이런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규명하는 건 중요하다. 이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벌채된 시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탄소연대법과 연륜연대법이 있는데요. 이 탄소연대법은 유물의 일부를 시료로 만든 다음에 그 시료 내에 있는 탄소 14번을 측정해서 나무의 벌채 연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벌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거나 목공예품을 만들었을 거니까 언제 이 나무를 베었는지. 근데 얘가 문제가 측정 오차가 50년 내외야. 아주 오래된 유물의 대략적인 연대 측정에만 적합하다. 오래되지 않은 목재의 정밀 연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측정 오차가 50년이니까 거칠단 말이야. 이게 150년 전에 벌채한 것 같은데 250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 정도지. 이해가시죠? 이게 그러면 뭐 1930년이야 40년이야 이렇게 세밀하게 연대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밀한 연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나무의 나이테, 연륜을 분석하는 연륜연대법은 1년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어 목재 건축물이나 목공예품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연륜할 때 이 륜자가 무슨 륜자일 것 같아요? 윤병기 윤자 아니고요. 바퀴륜자예요, 바퀴륜. 그래서 나무 나이테가 이게 동그랗잖아.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마다 동그란 요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 늘어나는지는 이 지문에 설명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건축물이나 목공예품, 공예품의 유물들이 언제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용된 나무가 벌채된 시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탄소연대법이 있는데 자, 유물 시료 안에 있는 탄소 14를 측정해서 연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근데 측정 오차가 50년 내외이기 때문에 오래된 유물 연대 측정에는 적합하지만 정밀 연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연륜을 분석해서 하는 연륜연대법은 1년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재 건축물이나 목공예품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읽기. 자, 목재 유물들에 사용된 나무가 벌채된 시기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탄소연대법은 유물 시료 안에 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해서 연도를 추정한다. 대략적 측정에는 적합하지만 정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연륜연대법은 1년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어서 목재 건축물이나 공예품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읽기도 해볼 건데요. 탄소연대법은 탄소 14로 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지만 정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연륜연대법은 1년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 단락을 다섯 번째 읽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탄소연대법과 연륜연대법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마저도 우리 아까 점검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처럼 한 일주일 뒤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때 다시 반복하면 돼. 이해가요? 너희들이 이 동계훈련을 통해서 꼭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반복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야. 그러니까 너희들 사실은요 반복으로 언어를 배웠어. 그죠? 사실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반복은 그냥 무작정 반복이 아니라 맥락적인 반복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맥락 안에서 반복하는 게 우리가 언어를 배운 방식이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통찰하게 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단어막 암기하죠? 맥락과 상관없는 단어 암기야.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맥락 안에서 배워야 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문을 통째로 계속 보려고 하는 거야. 어쨌거나 요만큼의 맥락은 형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맥락을 키워가는 거야. 맥락을 어떻게 키워가냐면 연결을 통해서. 이 지문과 저 지문, 아주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지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문들끼리 아직 연결은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아, 이게 이 지문하고 연결이 돼?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겹쳐? 그러면 그 지식이 견고해진단 말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형성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비밀을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공부를 그냥 무작정 어떤 지식을 막 외우려고 단순 암기. 그거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많아요. 그런 공부는 하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게 제텔카스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을 너희들이 내신 공부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야. 내신 공부할 때 그냥 평소에 지식 활동을 할 때 사용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단락 가겠습니다. 나무의 생장은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동일한 종류의 나무는 시기별로 독특한 연륜 패턴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세포 분열이 당연하죠? 왜냐면 생명들이 막
그죠? 더 왕성하게 생명활동을 하는 시기 아닙니까? 나무의 부피가 빠르게 커지고 가을에는 생장 속도가 감소하죠. 왜냐면 겨울을 향해 가는 거니까 햇볕도 줄어들고 천천히 커진다. 봄, 여름에 자란 부분이 춘제고요. 가을에 자란 부분이 추제인데 춘제가 색이 연하고 폭이 넓다. 나무는 1년 주기로 춘제와 추제가 번갈아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서 동심원 모양의 태가 생긴다. 이게 나이테죠. 이 연류는 나이테는 당시 기후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데 왜냐면 해마다 봄, 여름의 기후도 다르잖아요. 가을의 기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따라서 폭이 조금씩 달라진대요. 가뭄이 지속되면 연륜 폭이 좁고 왜냐면 생장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거니까 강우가 적절했을 때는 폭이 넓다. 생장이 더 잘 됐을 거니까 이걸 분석해서 한 지역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강우량과 일조량과 뭐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독특한, 그러니까, 이거, 1940년대 경주 지역에서 벌채한 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 지문, 이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요. 연륜이란 거 설명하고, 그 연륜이 지역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고유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걸 분석함으로써 지역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자, 연륜을 분석해서 경복궁 경회로에는 19세기 중반 설악산 소나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대체 19세기 중반 설악산 소나무는 어떻게 나온 거야? 요거 이제 다음 단락에 가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같은 지역 동일 종류의 나무는 시기별로 연륜 패턴을 공유한다. 봄, 여름에는 나무 부피가 빠르게 커지고 가을에는 천천히 커진다. 봄, 여름에 춘제, 가을은 추제라고 하는데 1년 주기 번갈아 동심원 모양의 태가 만들어진다. 가뭄이 지속되면 연륜의 폭이 좁고 강우가 적절하면 폭이 넓다. 이걸 분석함으로써 지역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읽기. 같은 지역 동일 종류의 나무는 연륜 패턴을 공유한다. 이 춘제와 추제는 1년 주기로 번갈아 동심원 모양의 태, 나이테를 만드는데 연륜의 폭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과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네 번째 읽기 가볼까요? 같은 지역 동일 종류의 나무는 1년 주기로 동심원 모양의 태가 만들어지는데 그 연륜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됐죠? 우리는 연륜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의 몇 년도의 나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가볼게요. 연륜연대법은 연륜폭을 분석함으로써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를 추정한다. 자, 연대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륜폭 그래프인 연륜연대기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 자, 미리 작성해야 되는 게 연륜연대기야. 연륜연대기가 키워드면 여기서 자, 다양한 시대에 걸친 특정 수목의 연륜 패턴을 비교해서 연결함으로써 절대 연대를 나타내는 연륜 연대기를 확보하고 자 여기서 되게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여기서 지금 연대법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륜 연대기는 절대 연대를 나타낸다. 이 정도예요. 우리가 한 나무의 일부분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의 전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 부분, 뭐 건축물이나 또는 공예품,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어떤 한 부분, 거기에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를 재려면 자가 필요하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되는 절대 연대기가 있으면 마련되어 있으면 어느 한 부분을 가져와서 이게 어디하고 지금 겹치는가? 여기서 겹치네. 하고 절대 연대기를 먼저 만들어야 될 필요가 미리 만들어야 하는 게 절대 연대기야. 걔는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걔는 기준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오케이? 근데 그럼 그 절대 연대기는 어떻게 만드냐? 나무들을 분석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주 지역에 1930년도부터 50년대까지 그리고 40년대부터 55년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각조각이지만 얘네들을 계속 이렇게 겹쳐서 맞추다 보면 얘는 어느 한 지역의 독특한 그런 나무 패턴이라는 것을 연륜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요. 그림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 연륜 연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류의 연대를 알아낼 수 있다. 우리가 시류를 추출한단 말이야. 시류를 추출하는 방법도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일단 그림 한번 볼까요? 뒤에 지금 보니까 요게 이제 나이테인데요. 요게 이제 2004년도부터 쭉 이렇게 이제 폭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이란 말이야. 요만큼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치하네? 그러면 얘가 같은 지역에 있는 나무였을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2004년도부터 1820년대까지 절대적인 연대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시료를 추출해서 걔를 보니까 요 정도부터 여기까지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 거기서 벌채된 나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연대기들을 우리가 쭉 계속 누적해서 정리함으로써 이제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연대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읽기 가볼까요? 연륜연대법은 연륜폭을 분석해서 벌채 연도를 추정하는데, 자, 얘를 사용하려면 연륜연대기가 미리 작성되어야 된다. 다양한 시대의 특정 수목의 절대연대를 나타내는 연륜연대기를 확보하고, 자, 얘는 어느 지역의 어떤 시기지? 시류의 연륜 패턴과 비교함으로써 벌채 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살아있는 나무와 고목재의 연륜 중에 겹치는 시기를 파악한 뒤에 두 그래프를 합침으로써 과거, 현재까지의 연륜 연대기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요 그림은 그러니까 연륜 연대기를 만드는 과정이야. 요게 이제 고목재고요. 얘가 지금 살아있는 나무란 말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니까 요 시기가 겹치네. 그러면 요 유물에 사용된 이 고목재는 어느 지역이니까 지금 이 살아있는 나무 요 시기가 겹치니까, 그리고 이 살아있는 나무의 연대도, 이 나무가 언제 심겨졌는지 요것도 이제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얘가 대략 몇 년 된 나무구나. 이것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읽기 가볼게요. 이 연륜연대법을 사용하기 위해 연륜연대기가 미리 작성되어야 되는데, 자, 특정 수목의 절대연대, 연륜연대기를 확보한 뒤에 얘를 시류의 패턴과 비교함으로써 벌채 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겹치는 시기를 파악해서 합침으로써 연륜연대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류의 연대를 알아낼 수 있다. 네 번째 읽기 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륜연대법은 특정 수목의 연륜연대기를 확보하고 시류와 비교함으로써 벌채 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단락이었고요. 그림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자, 그럼 연륜 측정법에는 뭐가 있냐? 코어링법과 카메라 촬영법이 있다. 자, 코어링법은 나무의 중심, 그러니까 코어가 중심이잖아요. 나무의 중심에 있는 직경 7mm의 나무심, 즉 코어를 채취한 뒤에 나무의 중심, 직경 7mm의 나무심, 코어를 채취한대요. 그런 다음에 연륜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얘는 그러니까 7mm니까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에다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나무에도 이렇게 이제 코어로부터, 왜냐면 이제 이게 동심원이 계속 그려질 거니까 그 부분을 채취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그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고목재 유물에 있는 그것과 어디 일치하는 데가 없나 비교해보니까 이거 일치 안 하네?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경주 말고 전라북도 남원, 그 남원에 있는 어떤 소나무하고 일치하나 보니까 거기서 일치하네. 그러면 이건 남원에서 결재된 나무겠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절대 연대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륜 연대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코어링법이고요. 그러면 카메라 촬영법은 뭐냐?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서 연륜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뒤에 측정하는 방식이다. 표면에 연륜이 노출된 경우는 카메라 촬영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코어링법을 통해서 채취한 코어를 사포로 연마한 뒤에 연륜 경계를 관찰해서 폭을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연륜이 표면에 노출되면 카메라 촬영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카메라로 촬영한 뒤에 걔를 비교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코어링법을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카메라 촬영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연륜이 노출됐을 때고요. 그렇지 않으면 코어링법. 그래서 연륜 경계를 관찰해서 폭을 측정한다. 측정 연륜폭을 연륜 연대기와 비교함으로써 연대를 측정한다. 아까 그림에 봤던 것처럼. 두 번째 단락 가볼까요? 연륜 측정 방법 중에 코어링법은 나무 중심 직경 7mm 정도의 코어를 채취한 뒤에 연륜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카메라 촬영법은 연륜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뒤에 측정하는 방식인데, 표면에 연륜이 노출됐을 때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코어링법을 사용한다. 채취한 코어를 가지고 연륜 경계를 관찰해서 폭을 측정한다. 측정 연륜의 폭을 연륜 연대기와 비교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 연륜 측정법 중에 코어링법은 코어 채취 뒤에 연륜을 측정하는 방법, 카메라 촬영법은 연륜을 연속적으로 촬영해서 측정한다. 이때 측정 연륜의 폭을 연륜 연대기와 비교함으로써 연대를 추정한다. 네 번째 읽기. 코어링법은 코어 채취 측정법이고, 카메라 촬영법은 연륜 촬영 측정하는 방식인데 측정폭을 비교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연륜 측정 방법의 두 가지, 코어링법과 카메라 촬영법. 되셨죠? 마지막 단락 한번 가볼까요? 자, 연륜에 노출되어 있거나 작은 구멍에도 큰 영향을 받는 공예품에는 주로 카메라 촬영법이 활용된다. 당연하겠지. 왜냐면 아까 코어링법이 대략 7mm 정도의 중심까지 이제 그 부분을 채취한 다음에 그 시료를 가지고 이제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공예품에 손상이 갈 거 아니야. 보물로 지정된 건데 그거를 손상을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카메라 촬영법을 사용한다. 코어링법이 활용되는데 나무를 통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건축물은 대부분 껍질 변제가 붙어 있지만 대부분의 목공예품은 심재를 활용하므로 제작 과정에서 변제 일부가 제거되어 마지막 나이테를 확인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한계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목공예품은 정확한 벌채 연도를 알려면 변제가 상실되었는지를 추정해야 한다. 그래서 변제가 상실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좀 어렵죠.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나이테가 뭐야? 그 나무의 가장 마지막 나이테가 그 나무의 최종이잖아. 그러니까 그 변제가 나무 껍질 같은 이제 그런 게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뭐 이러면 이런 거야. 윤병기에 대한 기록이 윤병기 일기장을 나이테라고 해보자. 1년의 일기를 봄, 여름, 가을에 하나씩 써. 그런데 윤병기가 30살까지 쓰고 31살부터 안 썼어. 근데 30살까지는 되게 의롭고 정의로운 청년으로 살다가 31살부터 이제 변절했어. 친일파가 됐어. 그럼 윤병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이해가요? 윤병기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건 정확한 윤병기에 대한 서술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무의 마지막 연도까지를 알아야 이 나무가 언제 벌초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하늘이 윤병기를 벌초해 가는 날이 1945년인데 예를 들어서 윤병기가 일기를 30년까지밖에 안 썼어. 그러면 이게 언제 배워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 얘기야. 그래서 변제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변제 상실을 추정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독일산 참나무는 변제 연륜이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나무로 만든 공예품의 변제에 연륜이 10개밖에 없다면 제일 바깥 부분의 연륜으로 측정한 연도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벌채되었다고 이것도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읽기 가볼까요? 자, 공예품에는 카메라 촬영법을 활용한다. 자, 건축물에는 코어링법이 활용되는데 대부분의 목공예품은 심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변제가 제거되는 경우들이 많다. 마지막 나이테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공예품은 벌채 연도를 알려면 변제 상실을 추정해야 되는데 독일산 참나무는 변제 연륜이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있는데 공예품의 변제 연륜이 10개밖에 없다면 측정 연도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벌채한 거 아니야? 라고 추정한다. 됐죠? 혹시 첫 번째 읽기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 조금 더 선명해진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원래 독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점점 이해는 더 두터워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읽기. 자, 공예품에는 카메라 촬영법을 활용하고 건축물에는 코어링법을 활용한다. 대부분의 목공예품은 변제 일부가 제거돼서 마지막 나이테를 확인할 수가 없다. 목공예품은 정확한 별채 연도를 알려면 변제가 상실되었는지를 추정해야 한다. 네 번째 읽기. 공예품 촬영법, 건축물은 코어링법, 대부분의 목공예품은 마지막 나이테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벌채 연도를 알려면 변제 상실을 추정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어느 지역의 참나무인데 여기는 보통 요 정도가 있는데 그럼 얘는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벌채되었겠구나. 이것도 단지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딸이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우리 큰애가 낙수가 바위를 뚫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랑 지금 여기 강원도인데요. 난 TV를 거의 안 보는데 우리 둘째가 너무 적적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아까 1시간 정도 TV를 봤는데 기안84가 뉴욕 마라톤 그걸 틀었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 전에 그냥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마라톤 완주하는 걸 봤었거든요. 4시간 한 40 몇 분에 완주했던데 그리고 한 1년 뒤에 뉴욕 마라톤을 도전을 했더라고.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가 안 됐어. 1년 동안 나는 기안84가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1분 더 늦게 나오는 거야.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니까 기록이 늦어졌다? 아니에요. 그럼 뭘 했어야 되냐? 그 마라톤 기록을 당기기 위해서 기안84는 뭘 했어야 되냐? 매일매일 또는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꾸준히 달렸어야 돼요. 그냥 목표만 가지고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근데 축구를 잘하려고 내가 3주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축구를 했어. 시합 전날 거의 밤에 잠도 4시간밖에 안 자고 축구를 막 연습을 하고 이제 시합에 나갔어. 너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그렇게 준비해요. 좀 깨닫는 게 있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정말 맞는 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날 벼락치기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공부는 그래서 습관이고 삶이에요.
이해 가시죠? 매일매일 꾸준히.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줌 방 개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주 했던 거 한번 쭉 훑어본 거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나길 바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풀코스를 2번 했거든요. 내가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아, 3시간 30분 안에 내가 들어와야겠다. 대략 예측은 했었는데 강원도에 와서 보니까 뛸 만한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친놈처럼 스키장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난주에 50km 뛰었거든요. 여기는 뛰기가 어려워. 왜냐면 여기가 오르락 내리락 해. 내가, 단톡방에다가 내가 지난주에 뛰었던, 아니, 안 보여줘야겠다. 아무튼,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그래야, 물론, 이게 얼마나 내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니까. 그죠?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에 맞게 살아야지. 다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 인서울 하고 싶잖아. 그런데 또 벼락치기를 해. 1학기 때 벼락치기를 해서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바꿔야지. 공부는 되게 좋은 일이야. 반짝반짝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이야. 나는 지금도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비문학쯤은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나예요, 나. 한 번도 안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가 여러분 성적표에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잔소리가 많았네요. 잘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